자, 227페이지에 있는 이제 체결 청구 관련 앞에서도 잠깐 했는데 요거는 또 다른 패턴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재결 신청의 이제 청구 관련돼서 거부가 과연 처분이냐, 그쵸? 처분이 되려면 어떤 것이 이제 처분이어야 되느냐,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어떤 수용 절차 이런 거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 청구를 거부했을 때 그 거부 회신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그런 특이한 또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27페이지에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2012도 22966 판결.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갑이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에 의한 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문화재청은 토지보상법 제30조 2항에 따른 관할 토지 수용인에 대한 재결 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문화재보호법 제83조 2항, 토지보상법 30조 1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데, 문화재청장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형광펜이죠.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으므로 갑에게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판례가 아주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228페이지에 그 해설을 보면은요, 토지보상법 제83조 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같은 조의 제2항의 체계 및 내용에다가, 자, 문화재나 보호구역의 지정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공용 제한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그 자체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2항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업인정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2항 후문에서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의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피고로 하여금 예산 확보 등의 사정에 따라 수용 여부나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2항 및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은 피고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문화재나 그 보유에 있는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토지보상법이죠. 다른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하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바른 해석이다 라고 저도 이제 평석을 해놨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재가결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상반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다. 그러면 사실상 뭡니까? 사실상의 재결청 청구 거부는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거부 처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죠. 이게 이제 하자의 승계 법리 한번 보시면, 자, 하자의 승계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선행행위가 있습니다. 자, 선행행위가 있고 선행행정행위가 있고 선행행정행위가 있고, 이게 이에 따른 이제 후행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행하는 거죠. 1년의 행정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취소 사유, 단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제 불가증력이라 그래서요, 더 이상 못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후행행정작용을 다투면서 이 선행행정이 유법을 규정하느냐, 이게 이제 하자의 승계인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려면은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행, 후행 모두 행정 처분이어야 된다. 그렇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두 번째, 단순 취소 사유여야 된다. 자, 선행행위가 단순 취소 사유지, 이게 선행행위 무효, 그러면 이제 후행행위 무효, 이런 이제 논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자 승계 법리를 논의할 실익이 없으니까 단순 취소 사유여야 된다. 세 번째, 불가 쟁력이 발생해야 된다. 불가 변력, 불가 쟁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불가 쟁력은 더 이상 이게 못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 쟁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안정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안정성. 이게 공익이라고 하면요. 이게 그 당사자의 권익구제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요건을 하나 더 보고, 후행 행정 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고유한 하자가 있어버리면 이걸 다퉈서 이겨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과 그 다음에 국민의 재판 청구권, 이게 사익이라고 그러면 국민의, 그럼 이거와 이거의 법익의 이게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죠. 행정법은 크게 보면 공사익, 형량, 뭐 조화, 공사익 충돌,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법 균형을 잡는 거죠. 법 균형. 이게 이제 법학에서 특히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중요한 그런 법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보시면 이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자, 사업인정은 우리가 토지보상법 제 20조 규정에 대표적인 이제 사업인정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제 34조에 있습니다. 모두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작용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업인정 도시계획 사업 허가 공고 시에 세목고시를 누락했다. 예전에는 사업인정 고시와 세목고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고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세세할 세자의 목록 목자, 구체적인 세목, 그 수용될 토지의 목록을 고시를 따로따로 했어요. 사업인정이랑 그 다음에 세목고시 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인정 고시하면서 세목고시를 같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 취소 사유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는 단순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단순 취소 사유다 보니까 일정 기간 이후에 불가증력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안날로부터 90일, 있을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 버린 거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못 다투게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못 다투게 된 상황에서 유법은 존재합니다. 사업인정의 유법은 존재하는데 수용재결을 다투는, 가만히 보니까 사업인정 유법이 있는가? 수용재결 자체에는 유법이 없어요. 수용재결을 다투면서 사업인정 유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자의 승계론인데 법리적으로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판례가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근데 하자 승계를 인정한 판례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뒤에 뭐 자세한 내용들도 또 한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뭐가 있냐면은 개별 공시가와 과세처분, 그러니까 개별 신가를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자 승계가 인정된 그런 판례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93도 8542 개별 공시지가 과세처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도 13845 판례죠. 이게 비교표준 결정 유법이 수용죄를 하자승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판례가 하자승계를 뭐 인정한 그런 특이한 내용의 판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하자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제가 절로 갔죠.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표공과 과세처분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표공과 과세처분,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인정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요거가 사업인정과 이제 수용재결에 대한 하자승계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판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물건 인도 이전 의무 그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판례죠. 이것도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우리 토지 물건 인도 이전 관련돼서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75조 1항 단서 2호에 따라서 이전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지작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한다, 안 한다? 취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지작물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의 지작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정도의 뭐 간단한 이런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 다음에 SH, 요거 SH 판례 다음부터 대부분의 이제 판례들이 그 대집행 관련돼서 판례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신체로서 실력을 행사해가지고 점유를 수반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2006도 709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때려부시겠다 철거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해, 뒤에도 나오는데 철거 약정을 했는데 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있죠.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철거 약정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협의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 지켜. 그래서 이거를 대집행 신청을 했는데, 그럼 사람이 신체로서 점유를 수반하면서 했을 때, 그리고 공법상 의무가 아닌 협의인 상태였을 때, 과연 이게 대집행의 대상이 되느냐? 판례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좀 굉장히 이제 악용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2000도 7096 판례 이후에 2012다 71978 있는 판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창고 같은 거 있다가 이제 그 법률 규정이나 물권 변동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안 치우고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법률 규정이나 물권 변동이 있는 다음부터는 그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사업시행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시행자 거니까 토지나 물건 인도의 그 수용이 개시될 시점, 그 인도 시점부터 이게 부당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뭐예요? 사업시행자죠. 원래 피수용조건인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 전환되잖아요. 사업시행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사업시행자 거고, 사업시행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 이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 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뭐 갖다 놓고 막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했다?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의 이제 대표적인 지역들에서 보면은 이거 뭐 했다 그러면은 저거 하는 거예요. 이제 소송하면서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저기 이제 소송 감정을 하면서 남양주 그게 무슨 지구인가요? 그 지구 가서 이제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이제 한 집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집 이제 보상평가하러 갔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이제 노인네 되는데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 짓고 잘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계속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이 됐죠. 사업시행자 소유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당이득하고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해가지고 이게 또 오랫동안 또 금방 안 끝나잖아요. 상당 기간이 시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그 양반이 이게 매매만 했으면 한 10억으로 챙기고 있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시지가 기준 보상이득 한 6억인가 받았나 봐요. 한 절반인가 한 3억 정도는 부당이득, 그 소장을 보니까 이제 부당이득이랑 그런 것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손해배상 이제 인정이 돼요. 반도 못 맞던 거지. 그 잽싸게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빨리 소취하고 정리를 해라. 제가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SG 이 판결이 있는 다음부터는 부당이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항력, 이게 뭐 사법고 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뭘 준다, 소유권 부동산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증여 등기를, 뭐 증여세 되는 거 다음 일이고, 그렇죠? 일단 등기를 해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관련된 요 판례에서는 결국은 대항력이 있는다는 거는 뭐예요? 대항력이 있는다는 거는 판례가 이게 협의와 부동산 등기법상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등기가 되었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취득 10년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조만간 법령이 개정이 되겠죠. 이 부분은 조만간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지금 적용의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된 때부터 1년은 살아 있고요. 취득부터 10년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돼서 이 조항의 규정 적용 중지 결정을 내려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은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조 제5항에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이 되었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법고시 마지막 시험에 2번 문제로 아마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항력에 관련된 그 규정이 있고요. 따라서 245페이지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 판례 각 토지에 관해서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줬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환매권이 발생할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떼보면은 협의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취득, 뭐 이런 부분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뭐 매매, 그 다음에 뭐 증여,
원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시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판매의 당사자와 목적물, 이것도 아주 그 판례에서 뭐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판매 당사자와 목적물은, 당사자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승계인은 되겠죠. 그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과거에는 이 목적물에 대해서 토지 등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지 등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토지 등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 등이니까 이거 목적물이 그러면은 건물도 되는 거냐? 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죠. 이게 이제 공투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토지 등에서 등자가 삭제되고 토지 소유권만 되게끔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쟁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봐두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환매권에 관련된 거는 이제 판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서도 한번 환매권에 대해서도 더 단돌이 하면서 더 많이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또 보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 관련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우리 공부한 것들이 뭐 우리 실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렵다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이제 규정에 대한 해석이죠. 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 갈등의 문제를, 현장의 갈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더 이렇게 우리 보상법을 잘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봄이 됐고 하니까, 오늘 올라오다가 우리 김동훈 주임 교수님 뵀는데 좀 풀려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이렇게 좀 우리 국가 방역 지침을 봐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